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맹맹이 한번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비염이 생겨버렸어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몇몇 분들이 제 사업 이야기를 궁금해해 주셔서 사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좌충우돌 사업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가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첫 사업은 명품 사업이었습니다. 건너 아는 사람이 이제 해외 유학생인가? 유학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매대행 사업으로 돈을 잘 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생겨서 찾아보다가 저는 명품 브랜드는 되게 잘 알아요. 왜냐면 패션 디자인과 전공이잖아요. 근데 명품을 사본 적은 없어서 명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알게 됐죠. 한국에 있는 명품의 가방의 가격과 해외 가격이 다르다. 그렇다면 해외에 싼 명품을 가져와서 한국에 팔면은 내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행도 갈 겸 가서 명품 가방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있으면 가서 사와서 좀 팔면은 그래도 비행기 값 정도는 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랑 발리랑 그 두 군데 가가지고 명품 백들을 사오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이랑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좀 저렴하다 싶은 거, 그리고 한국에서 좀 구하기 힘든 애들, 그런 거를 사오게 됐어요. 그때 제가 1,000만 원 있었으니까 그 한도에 맞게 가방을 최대한 많이 샀어요. 근데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되게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한국으로 가져왔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개인이 들여오는 것과 그거를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게 관부가세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점. 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충 계산기를 때려보고 갔지만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막상 관부가세를 딱 내고 나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관부가세가.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명품을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200만 원에 파는데 산지에서 100만 원에 파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사온다고 해서 내가 2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 원에 팔려면은 그냥 뭐 매장 가서 사겠지. 근데 제가 경쟁해야 되는 곳은 백화점이 아닌 리셀러샵이나 그 명품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나 병행수입 업체 이런 데는 또 굉장히 저렴하게 들여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려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다. 솔직히 그때는 진짜 사업에 대해서 그냥 머리가 아예 없다. 신생아 수준의 사업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마진 계산 이런 거 딱히 안 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손해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대충 생각하면 남는 돈이 없었다. 근데 명품이다 보니까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다 팔리긴 팔렸어요. 팔리긴 팔렸고 아마도 비행기 값 정도는 그래도 벌었겠지. 그 정도는. 근데 뭐 남는 게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사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이러고 그냥 접었습니다. 예. 그렇게 첫 번째 사업 아닌 사업이 접혀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왜 관심을 갖게 됐지? 그냥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이베이에서 그 강의를 하거든요. 무슨 강의냐면 역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 대행은 원래 이렇게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국내 제품을 해외에 파는 거. 그걸 이베이를 통해서 주로 파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베이에서 그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잘 파는 셀러분들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게 보통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국 화장품 유명하니까 화장품 아니면 한국 식품, 뭐 불닭볶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를 그렇게 많이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불교용, 뭐 종교용품 이런 걸로 많이 파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뭐 호미, 뭐 한국의 농기계들 있죠? 그런 걸 또 많이 파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품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밀리에 붙이다 보니 그 자세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걸 강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오,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해외에서 이베이에 물건을 올립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이나 유명한 것들 화장품 올린다고 쳐볼게요. 내가 구매하려는 브랜드 제품 화장품 보면 상세 페이지 다 있잖아요. 그거 그냥 올려요. 썸네일해서 올려. 제목 이렇게 영어로 정작해서 올려. 그리고 그게 팔리면 제가 그거를 구매해서 그거를 해외 택배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쉽죠? 그렇게 해서 제가 올린 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발한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한국 식품, 화장품, 그리고 한국어 책 뭐 이런 것들을 좀 팔았었는데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체국을 정말 맨날 가가지고 해외로 맨날 보내고 우체국 직원들 얼굴까지 다 외웠어요. 우체국 직원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쟤는 뭔데 이렇게 맨날 다른 거를 이렇게 맨날 와서 보내지?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좀 약간 그게 메인 잡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게 막 그거 하나로 저는 사업 수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그거 하나로 매출을 막 엄청 이렇게 올리진 못했고 그냥 약간 부업 수준으로 팔리면은 아싸 이러고 보내고 그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졌다. 코로나가 터져서 해외 항공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은 그거였고요. 네, 두 번째 사업은 이제 자본금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과외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원래 과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전에 과외를 하기 직전에 제가 약간 알바라도 해보자. 그래서 학습지 회사 알바를 우연히 그냥 지원을 했는데 돼가지고 알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막 들어야 된대. 그래서 교육을 막 듣는데 내가 해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근자감 있는 거야.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 공부용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잘 가르칠 수 있겠는데? 그 일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페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개인 사업자로 뭐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뭔가 이게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이거 뭐 사기 아니야? 이러고 그냥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차라리 과외하는 게 낫겠다. 개인 과외를 하는 게. 그래서 과외를 할 때도 그냥 일반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의 월급보다는 좀 더 많이 받긴 했어요. 어느 정도는 벌었다. 근데 그것 또한 거의 1년 가까이 했거든요, 과외를 제가. 근데 과외를 하다 보니까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도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노동이 아닌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한 건데 나는 왜 또 노동을 하고 있지? 왜냐면 과외도 어쨌든 시간당 페이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또 이러고 있네? 이래서 그냥 그러니까 회의감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안 되겠다. 이러고 또 접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제가 패션 디자인과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로망이 항상 있었거든요. 패션 쇼핑몰을 여는 거, 의류 쇼핑몰을 여는 거. 좀 나와 비슷한 제 니즈에 맞는 제가 원하는 옷을 파는 쇼핑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겠다. 이거는 아주 내 인생에 적절한 타이밍이구나 해가지고 의류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류 도매시장에 가야 됩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야 됩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은 밤시장인데요. 밤에 열어요. 그래가지고 도매시장에 갔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되게 많이 도와줬는데 거기가 건물이 정말 많거든요. 몇 개 정도? 한 열 몇 개는 되려나?
아무튼 되게 건물이 엄청 많아요. 그 근처에. 근데 되게 놀랬어요. 또 신세계를 봤어. 그 밤에 밤 한 8시, 10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 열거든요, 거의. 그 밤에 거기에서 물건을 사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긴 진짜 대낮이야, 대낮. 그냥 어두울 뿐, 어두운 대낮이야.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서 구경을 막 했지. 근데 이게 이 도매시장에 가서 옷을 사입을 한다는 거는 내가 판매를 할 만한 그 판매 상품성 그런 거를 따져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한 소비자 마음으로 갔지. 쇼핑하는 마음으로 갔지. 그래서 옷을 막 구경하는데 이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쁜 옷들이 너무 많고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충동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옷들을 다 사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옷들이, 예쁜 옷들이 동대문에 정말 많아요. 근데 문제는 예쁜 옷들은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냥 소비자가 같아. 도매가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사입을 했냐면 보다가 너무 이쁜 거 발견했어. 그 라이더 자켓이 있었거든요. 제가 라이더 자켓을 되게 좋아해요. 가죽 자켓. 라이더 자켓이 있는데 제가 원하던 핏인 거예요. 살짝 오버핏인데 기장이 길지 않고 색깔이, 그리고 블랙이랑 그 하늘색이 있어. 하늘색이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10만 원이 넘네. 근데 그게 인조가죽이에요. 인조가죽이 10만 원이에요. 가죽 자켓 하나가, 도매가가. 거기서 이제 마진을 막 남기고 팔려면은 15만 원, 최소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에 팔아야 되거든. 근데 인조가죽 자켓을 누가 20만 원 주고 사냐고요. 유명 쇼핑몰도 아닌데. 바보였다, 너무. 슬랙스도 너무 마음에 드는 슬랙스를 찾았어요. 질도 너무 좋아. 원단도 너무 좋고. 근데 3만 원. 3만 원이면요, 5, 6만 원에 팔아야 돼. 그냥 굉장히 충동 구매.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충동 구매만 잔뜩 하고 왔다, 첫 사입에서. 근데 또 문제는 그게 한 벌만 살 수가 없어요. 두세 벌씩 사야 되거든요. 2벌 이상씩 사야 돼, 도매시장이라서. 그니까 사입비가 많이 들었죠. 일단 샀는데 어떡해. 그렇게 잔뜩 샀어요, 옷을. 한 번 갈 때 뽕을 뽑아야 되니까 너무 멀잖아요, 동대문이. 저는 이제 경기도 거주자니까. 그래서 잔뜩 샀지, 또 옷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스튜디오에 가서 또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또 빌려요. 스튜디오 대관비가 시간당 몇만 원 해요. 그래서 스튜디오 빌려서 그거 짐 이따만큼 막 잔뜩 실어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도 또 어설프지. 제가 뭐 그런 거 촬영해본 경험이 있어야죠. 카메라 다루는 법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대충 찍고 그냥 했는데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가격 생각 안 하고 예쁜 것만 생각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다음 사입 때는 저렴한 거를 찾아봐야겠다. 저렴한 데를 막 찾았어. 근데 저렴한 것도 정말 많아요. 문제는 저렴한데 예쁜 거는 없어. 저렴한데 예쁜데 퀄리티 좋은 옷은 없어. 그런 옷을 찾으려면은 정말 많이 진짜 밤새 돌아다녀야 된다. 근데 밤새 돌아다녀도 건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사입을 했죠. 사입을 해서 약간 이번에는 좀 미끼 상품으로다가 저렴한, 좀 가격대가 저렴한 애들, 그런 애들을 사입을 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일단 저렴하니까 조금 아무래도 그 전에 샀던 거에 비해서 퀄리티는 솔직히 좀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를 이제 촬영 기술로 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또 안 팔리지.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회의감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나 몰라. 회의감이 또 찾아왔어요. 왜? 사입비만 제가 200만 원을 썼어요. 팔리지도 않는데. 괜히, 그러니까 사업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요. 뭔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완벽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마음 있죠?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으니까. 우리 보통 쇼핑몰 가면 안정적이고 자리 잡은 그런 쇼핑몰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품목별로 다 있잖아. 아우터도 있고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고 치마도 있고 막 액세서리, 신발, 가방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렇게 구색을 다 갖췄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입비가 막 200만 원씩 그렇게 쓴 거지. 사실 처음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간소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키워나가는 거지. 모든 걸 처음부터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시작하려면은 그거가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사실 쇼핑몰을 한다고 쳤을 때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쇼핑몰만 한다고 쳤을 때 그냥 그렇게 계속 했으면 언젠가 잘 됐겠죠. 근데 문제는 들어가는 돈이 계속 있었다는 거지. 게다가 문제는 또 뭐냐면 사입을 해서 그렇게 촬영을 열심히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올리고 나면 뭐해? 이제 시즌 지나잖아요. 봄 지나고 여름 지나잖아. 봄옷 다 없어져요. 그거 못 팔아 이제. 사입을 계속 안 하고 싶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옷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옷이 계속 그대로 계속 입지가 않고 여름 되면 여름 시작 전에 그게 끝나버리고 아예 그 제품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되나? 이거 돈만 쏟아붓고 이 밑 빠진 독에 돈 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접었습니다. 실패가 참 많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7.8기라고 했던가요? 더 이상 이대로 끝낼 순 없지.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자본금이 일단 그 사입비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갔거든. 그래가지고 좀 그게 돈을 이렇게 계속 퍼붓는 사업 말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 그래서 자본이 적게 되거나 무자본인 사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구매대행입니다. 구매대행인데 해외 구매대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이케아 이런 매장들 있죠? 이런 매장들은 한국에 그렇게 이렇게 막 엄청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막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막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혼자 생각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살까 사람들이? 나는 안 사는데, 나라면 안 사는데. 근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뭔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은. 그 이케아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면 마침 집 근처에 이케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케아 구매 대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브랜드 제품들은 따로 막 무슨 광고를 하거나 뭘 하지 않아도 그냥 팔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게 됐고 그 이케아 구매 대행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이케아 제품을 올려요. 인터넷에 올려요. 올려서 팔려? 그러면은 이케아로 가요. 물건을 사요. 사서 택배 보내요. 끝.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여기도 난관이 있었으니 이케아를 가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전 사무실이 없었어요. 일단 매출이 없는데 사무실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돈 낭비인 거죠. 그래서 사무실을 안 두고 집에서 일을 했는데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을 좀 절약하려다 보니까 그 택배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택배도 이제 계약한 택배가 없어서 편의점 택배로 보냈거든요. 편의점 택배는 마감 시간이 한 3, 4시 이때 마감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주문건들을 이케아에서 사서 택배를 보내려면 최대한 시간 맞춰서 보내려면 포장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이케아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서 그냥 포장을 했어요. 봄,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땐 괜찮았지. 여름, 한여름. 주차장은 냉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한두 개였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물건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게 점점 힘이 붙이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케아를 그렇게 맨날 가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이케아에 맨날 오는 트럭이 있습니다. 항상 이케아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가는 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이케아 구매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그 남자 여럿이서 그
되게 이케아는 가구다 보니까 부피가 큰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되게 소량 작은 제품들만 취급을 했었는데 큰 것들도 그 사람들은 취급을 하더라고요. 큰 것들을 막 이렇게 파레트 이렇게 옮기는 그거 있죠. 컨테이너 옮기는 막 그런 거에다가 이따만큼 실어가지고 막 트럭에 막 이따만큼 실어가지고 막 맨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해야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딱 느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느꼈어요. 이거를 지금은 내가 혼자서 이거 패킹을 하고 이럴 수용한 정도의 양이지만 나중에 주문이 막 엄청 많아지면 나 혼자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케아 제품이나 브랜드 제품들은 가격을 이미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수고비만 챙겨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큰 규모로 하기에는 이거는 개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케아를 팔면서 처음으로 매출이라는 거를 발생시켜 봤어요. 좀 많이. 그때 한 600 정도 매출이 생겨서 큰 매출은 아니지만 신기했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팔리는 거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삼고 이케아는 그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승산이 좀 없겠다. 그냥 소액거리 뭐 그냥 부업 정도는 몰라도.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하면서 다른 걸 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되는 게 정말 없다.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은요. 위탁 판매. 그때 한참 붐이 일어났죠.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네, 저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 위탁 판매 관련해서는 워낙에 그 얘기들 많이 하는 유튜브가 많으니까 생략할게요. 어쨌든 그 위탁 판매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잘 됐어요. 처음으로 정말 많이 잘 됐습니다. 최고로 벌어본 매출이 한 달에 2,400, 2,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500 정도 벌어봤고, 매출입니다. 순이익은 아니고요. 매출을 그 정도 벌었고, 그 정도면 뭐 살만하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런 수준까지 올려봤는데, 근데 또, 이게 평생 갈 줄 알았죠. 저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 쉽지 않다. 일단은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매출이 조금씩 하락 추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래도 버틸만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큰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판매하던 그 판매처들이 보통 그 오픈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마켓, 옥션 뭐 이런 데 있죠.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쿠팡도 있고. 근데 요즘은 쿠팡에서 구매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 진짜 대부분 그 매출을 이뤄서 상당 부분이 쿠팡 매출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요. 쿠팡 계정이 정지가 돼버렸네. 이게 지지권 문제 때문인데요.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상표권이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요. 브랜드를 만들면서 라봉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그럼 라봉을 상표권을 등록하면 그 라봉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어가지고 물론 브랜드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표권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찾은 거는 쓸데없는 선물, 쓸모없는 선물. 한때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생일날 쓸모없는 선물 주기 막 이런 거. 쓸모없는 선물도 상표권이 출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제가 그런 게 많이 걸린 거지. 그래서 그런 게 걸리다 보니까 제 계정을 정지를 시켰다. 그래서 정지가 돼가지고 그거를 무슨 자료를 제출하고 뭐 소명을 하면은 뭐 계정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상 그 자료들이 제가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뭐 재고 리스트를 뭐 조사해서 제가 재고를 보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재고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무슨 재고 사진을 찍어서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뭐 하소연도 해보고 막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화도 내보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보고 별 생수를 다 해봤는데요. 메일로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풀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응. 그냥 그래 새로 만들어서 새로 하면 다시 잘 될 거야. 이러고 다시 이제 계정을 새로 파서 다시 운영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때 또 슬럼프가 와버렸죠. 이게 그 전부터 슬럼프가 약간씩 일에 대한 권태감이 올라오는데 그런 큰일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그냥 이게 기운이 점점 없어지다가 그냥 넉다운이 된 거야. 몰라 어떡해 몰라 어떡해 나 못하겠어 이런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을 계속 하긴 했는데요. 좀 약간 그렇게 예전처럼 열성과 막 열정을 다 바쳐서 일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뭔가 의욕이 빠진달까 사람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업을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도 해보고 뭐 이런 거를 거듭해본 결과 느낀 거는 역시 뭐든지 도전을 해봐야 된다. 도전을 해봐야 성공도 하는구나. 근데 그게 좀 리스크가 없는 것들, 내가 이거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실패하면 왕창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리스크가 없는 것들 이것저것 도전해보다가 한 개가 잘 되면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요. 다시 힘을 내서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면서 그 중에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강태공의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업 얘기가 재밌으실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워낙에 다사다난한 사업 스토리라서 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이랑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